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지역을 종단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 이 두 개의 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국제무역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동아시아와 유럽,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오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은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에서 25%, 또 중동 원유의 절반이 통과하고 있는 길목으로 동서교류의 주요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영위권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말라카 해협을 통해 수출의 약 60%, 수입의 약 80%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 해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지만, 말라카 해협은 오늘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고, 현재 영유권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라카 해협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중국, 그리고 말라카 딜레마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국.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부동산, 디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위태위태한 상황 같은데, 중국은 과거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중내만해하면서 숨을 헐떡인 적이 있었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넘쳐나는 인구에서 나오는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각종 산업과 무역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원, 바로 석유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영토가 워낙 넓기도 하고 지질 조건도 다양하다 보니 매장된 자원들이 많죠. 때문에 이 석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중국 광물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중국의 석유 매장량은 36억 9천만 톤으로 조사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자국에서 뽑아낼 수 있는 석유를 자급자족하지 않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중국이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국이 생산 공장들을 풀로 가동하면서 공장도 운영하고 운송도 하며 막대한 양의 석유가 필요하지만, 이는 중국 자체에서 뽑아내는 생산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결국 중국은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석유 수입 의존도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페르시아만 인근에 위치한 중동 국가에서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국은 약 1760억 달러, 한화로 약 232조 원어치의 원유를 수입했고, 이 중 약 47%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중동 석유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석유를 가져오는 통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석유를 수입하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다면 중국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통과하는 하나의 길목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해협으로 전체 길이 약 800km, 폭 50에서 300km에 달하는 아주 좁은 수로예요. 하지만 이 해협은 크기와는 달리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말라카 해협이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통로이자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오늘날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에서 25%, 중동 원유의 절반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90%가 이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해요. 때문에 이 해협은 중국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중국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자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반으로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어요. 이 말은 즉 중국의 경제는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건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 수출의 약 60%, 수입의 약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해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해협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달리 말하자면 중국에게 말라카 해협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말라카 해협 인근 국가들과 사이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처럼 이 해협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말라카 해협 특성상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선박들이 지날 때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속도가 줄어들다 보니 난파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해적이 출몰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결국 말라카 해협은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카드로 돌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죠. 최근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사실 지금 중국 덩치로 덤비다가 미국한테 좀 많이 맞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최악의 경우 전면전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군사적 대결에 대한 언급을 종종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은 가장 먼저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는 모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이건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로를 끊고 피를 말리겠다는 건데, 이 상황을 두고 말라카 해협이 중국의 목줄을 쥘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등장했던 중국의 에너지 의존성 문제를 칭하는 말이 바로 말라카 딜레마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이 말라카 해협을 굳이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바다가 이렇게나 넓은데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는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중국이 동해안으로 나가기 위한 또 다른 해상
해상 루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루트는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수천 개 달하는 섬을 통과해야 하고 아니면 아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쪽으로 크게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이 루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 경제 모든 측면에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중국은 말라카협의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이려 하고 있고 이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수송로를 찾아내기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먼저 중국으로 원유가 들어올 수 있는 육로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는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약 4,7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어요. 러시아에서 중국 북서부까지 이어지는 송유관은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연간 1,000만 톤 규모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죠. 실제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이 송유관을 통해 약 1억 1,000만 톤의 원유를 운송했고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제2의 송유관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해요. 결국 중국이 러시아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음과 동시에 지금도 수입량을 점점 늘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러시아와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으로 말라카협의 모든 것을 대체하기엔 중국이 만족을 못했죠. 그리고 지난 2013년 시진핑 체제는 또 다른 전력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1대1로 프로젝트. 여기서 말씀드린 1대1로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하나의 띠와 길로 중국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이후 중국은 먼저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미얀마를 살살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루트를 살펴보게 되면 미얀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말라카협을 거치지 않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나온 원유를 미얀마의 차우크표 항으로 전달받은 뒤 육상 송유관을 통해 중국 윈난성 쿤민까지 원유를 끌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중국의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말라카협이 봉쇄되었을 때 에너지 수송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 마련된다는 거고 이와 동시에 미얀마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천연가스, 구리, 아연, 주석 등의 자원을 가져올 수 있어 뻥 먹고 알 먹고 임도 보고 뽕 뒀다는 행복 회로를 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계획은 중국의 생각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지난 2015년 인도양과 마주한 미얀마의 항구 도시 차우크퓨의 항만이 완공되었고 미얀마와 중국을 연결하는 771km의 송유관이 건설되었죠. 그런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중국이 1대1로 참가국에 차이나머니를 빌려주는 거 오케이. 인프라 개발 사업 진행하는 거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중국이 빌려준 돈을 다시 알차게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 1대1로 사업을 통해 중국에서 돈을 빌린 국가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국가는 자국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를 이뤄야 하지만 인프라 사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나 장비, 자재를 중국에서 공수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중국이 돈을 빌려주지만 그 돈으로 중국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회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빌린 국가는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중국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돈을 갚지 못한다면 이것을 꼬투리 삼아 각종 인프라 운영권이 중국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1대1로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이 부채 폭탄을 떠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얀마를 포함해 파키스탄, 잠비아, 레바논,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의 나라는 1대1로 사업 이후 경제 취약국으로 분류되었고 심지어 스리랑카는 지난 2022년 5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어요. 이에 중국은 전 세계 곳곳에 건설된 인프라를 꿀꺽하면서 말라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아가고 있는데 더 나아가 중국은 태국 영토에 새로운 운하를 뚫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의 이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상되고 있던 계획이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운하를 건설하게 된다면 말라카보다도 항해 거리를 줄일 수 있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을 챙길 수는 있죠. 하지만 이 계획은 현재 비용, 기술 등의 문제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운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국과는 달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말라카협 인근 국가에서는 이 계획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운하가 생기게 된다면 말라카협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말라카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오던 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계획은 아직 착수되지 않은 채 중국마저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말라카협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